왕이 동생이었던 그는 왜 화려한 궁궐을 버리고 피바람 부는 변방에 유배됐을까요? 600년 전 순응의 냇물을 붉게 물들였던 그 처절한 저항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세종 8년인 1426년 소원왕후 심씨의 몸에서 이유가 태어났습니다. 세종은 어린 막내 아들을 유독 아꼈습니다. 세종실록에는 그가 12살이 되던 해에 태조의 아들이자 일찍 세상을 떠난 무한대군 방언의 후사로 입양되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는 왕실의 가계를 잇는 중차대한 임무였으며 금성대군이라는 호칭과 함께 그에게 막강한 권위가 부여됐습니다. 그는 형인문종과 수양대군 그리고 안평대군의 틈바구니에서 왕실의 일원으로 성장했습니다. 궁궐의 담장 안에서 자라난 금성대군의 심리는 강직함 그 자체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성품이 강인하고 옳다고 믿는 바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형 문종이 서거하고 조카 단종이 겨우 12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르자 궁궐에는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수양대군이 권력의 전면에 나서며 대신들을 압박하던 시기 금성대군은 화려한 연회보다는 조카의 안위를 걱정하며 대궐의 구석진 곳에서 밤을 치새웠습니다. 하지만 수양대군의 칼날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계유정난이 터지며 안평대군이 제거되자 금성대군은 고립되었습니다. 실록은 그가 수양대군의 전행에 맞서 종친들을 규합하려 했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세조는 즉위 직후 금성대군에게 모반의 혐의를 씌웠습니다. 1455년 윤 6월 금성대군의 집에는 군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죄인이 되어 경기도 상령으로 쫓겨났습니다. 왕자의 신분으로 누리던 비단옷과 기름진 음식은 사라지고 가시울타리가 처진 위리안치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연천의 찬바람은 왕자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세조실록은 금성대군이 유배지에서도 조카인 단종을 향한 충절을 꺾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좁은 방 안에서 정저한 채 매일같이 한양의 북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무너진 왕실의 법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조는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다시 경기도 광주로 그리고 더 먼 경상도 순흥으로 그를 몰아넣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배가 아니라 거대한 비극을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이 보위를 찬탈하고 단종이 영월로 유배되던 날 조정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실록은 단종이 왕위에서 물러나 상황으로 추대되던 순간의 정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 아래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세종의 아들들 중 가장 강직했던 금성대군 이유는 형의 서슬, 퍼런 칼날 앞에서도 결코 눈을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카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한 채 대궐 밖으로 밀려나야 했던 그날의 울분을 심장 깊숙한 곳에 새겼습니다. 계유정난 이후 수양대군의 권력은 견고해졌으나 종친들의 저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금성대군은 안평대군이 사사된 후 사실상 단종을 지지하는 종친의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세조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금성대군은 유배지에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사람을 모으고 군사를 일으킬 방도를 찾았습니다. 그는 연천에서 광주로 이배되는 과정에서도 자신을 감시하는 군사들의 눈을 피해 은밀히 서신을 주고받았습니다. 왕족의 품위를 잃지 않으면서도 수양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그의 태도는 세조에게 가장 큰 위협이었습니다. 유배지의 생활은 처참했습니다. 가시나무로 울타리를 침방 안에서 그는 오직 조카 단종의 안위만을 생각했습니다. 실록은 금성대군이 유배지에서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며 북쪽을 향해 절을 올렸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그의 눈물은 슬픔이 아닌 분노의 결정체였습니다. 세조는 금성대군의 존재가 살아있는 한 자신의 보위가 온전치 못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결국 세조는 금성대군을 한양에서 가장 먼 곳 중 하나인 경상도 순흥으로 보낼 것을 명령합니다.
경북 영주 순흥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금성대군은 조선의 산천을 눈에 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시는 이 길을 돌아오지 못할 것임을 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세조 2년 그는 마침내 소백산 자락의 순흥부에 도착했습니다. 외부와 차단된 좁은 공간이었지만 그는 그곳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순흥부사 이보움과의 만남이 그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우연을 넘어선 운명적 결합이었으며 이는 훗날 조선을 뒤흔들 거대한 거사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금성대군의 가슴속에는 다시금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경상도 순흥부는 이제 조선에서 가장 위험한 땅이 되었습니다. 1456년 금성대군 이유가 이곳으로 이배되자 소백산의 정기는 긴장감으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시울 탈이조차 왕자의 꺾이지 않는 투지를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좁은 방 안에서 정저한 채 영월에 홀로 남겨진 조카 단종을 생각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의 심리는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왕실의 법도를 자신의 손으로 되돌리겠다는 서슬퍼런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금성대군은 운명적인 조력자 순흥부사 이보움을 만났습니다. 이보움은 세종대부터 관직에 몸담았던 인물로 금성대군의 강직한 성품과 명분에 깊이 감화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두운 밤 호롱불 하나에 의지한 채 은밀한 밀모를 시작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들은 영남 지역의 선비들과 장정들을 규합하고 비밀리에 무기를 비축하며 거사를 준비했습니다. 금성대군은 직접 붓을 들어 영남 일대에 돌릴 경문을 작성했습니다. 찬탈자를 몰아내고 상황을 보위에 복귀시키자는 글귀는 곧 조선을 뒤흔들 피해 폭풍을 예고하는 서막이었습니다. 순흥의 공기는 점차 뜨거워졌습니다. 금성대군은 유배지의 삼엄한 감시 속에서도 인근 고을 수령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실록은 이들이 거사 날짜를 정하고 군사를 일으킬 구체적인 지침까지 마련했다고 전합니다. 그는 왕족으로서의 권위를 앞세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정의를 갈망하던 선비들은 그의 깃발 아래로 모여들었습니다. 당시 순흥은 가시울타리에 갇힌 왕자의 방이 아니라 조선의 정통성을 다시 세우려는 혁명의 심장부였습니다. 그러나 이 장대한 계획 위로 배신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풍기현감 김효흡의 밀고로 모든 계획은 단숨에 무너졌습니다. 거사를 며칠 앞두고 금성대군과 이보움이 주고받은 서신이 김효흡의 손에 들어갔고 이는 곧장 세조에게 보고되었습니다. 1457년 가을 평화롭던 순흥은 한양에서 내려온 군사들에 의해 포위되었습니다. 금성대군은 포박당하는 순간에도 의연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결박하는 군사들을 꾸짖으며 왕자의 위엄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비록 거사는 실행조차 되지 못한 채 막을 내렸으나 그의 투쟁은 이제 안동에서의 비극적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안동 관아의 마당은 서늘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세조 3년인 1457년 10월 21일 사약을 든 금부도사가 금성대군 이회 앞에 섰습니다.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의연함을 잃지 않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조는 그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목숨을 구걸하라고 압박했으나 금성대군은 차가운 미소로 응수했습니다. 그는 사약을 마시기 전 천천히 몸을 돌려 조카 단종이 있는 영월 쪽을 향해 앉았습니다. 그는 의관을 바르게 정제한 뒤 비통하지만 당당한 몸짓으로 그곳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는 수양의 신하가 아닌 단종의 영원한 숙부이자 충신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사약을 들이키는 그의 손은 단 한 치의 떨림도 없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사약을 마신 뒤에도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며 서서히 눈을 감았습니다. 왕실의 적통으로 태어나 세종의 사랑을 받았던 왕자의 마지막은 이토록 장엄했습니다. 그의 숨결이 멈추자 안동의 하늘에는 무거운 구름이 드리웠고
그를 지켜보던 군사들조차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실록은 그를 반역자로 적었으나 그가 지킨 의리는 조선의 선비들에게 진정한 충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살아있는 사료가 되었습니다. 죽음으로 완성된 그의 절개는 권력으로도 결코 덮을 수 없는 거대한 빛이 되어 역사의 전면에 남았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순흥 땅에는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피해 숙청인 정축지변이 몰아쳤습니다. 세조는 금성대군을 도운 순흥부사 이보음을 거열형에 처했고 거사에 가담한 유림들은 물론 그 가족들까지 연좌제로 묶어 처단했습니다. 연려실 기술은 순흥부의 모든 백성이 도륙당하고 고을 자체가 지도에서 지워졌음을 생생히 전합니다. 죽개천을 타고 흐른 핏물이 심리 밖까지 흘러가 멈췄다는 피끝 마을의 전설은 그날의 참상을 증언합니다. 당시 순흥의 집들은 모두 불타 잿더미가 되었고 살아남은 이들은 성씨를 바꾸고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어야 했습니다. 고을의 행정구역마저 폐지되어 순흥부는 인근 고을에 흡수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칼날도 백성들의 마음속에 깃든 그리움과 경외심은 배지 못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밤마다 대군이 사약을 마시며 보였던 그 당당한 기계를 읊조렸습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대군의 넋이 순흥의 산천을 떠돌며 백성들을 굽어 살핀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무속 신앙에서 그는 금성대군신이라는 강력한 위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민초들은 그를 원한 맺힌 영혼이 아닌 국가의 재앙을 막고 마을의 안녕을 지키는 마을의 당산신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금성당은 바로 이 믿음의 결정체입니다. 백성들은 대군의 영정을 모시고 매년 거대한 금성대군당굿을 열었습니다. 쿠판에서 무당은 대군의 혼을 불러내어 억울한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었고 사람들은 그를 통해 서슬 퍼런세조의 폭정에 저항할 심리적 위안을 얻었습니다. 실록 속의 죄인은 민중의 신이 되어 도탄에 빠진 자들을 구하고 병을 고치며 복을 내리는 영험한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긴 세월이 흘러 명분이 바로 서자 역사는 마침내 그를 다시 불렀습니다. 영조 14년인 1738년 그는 정민이라는 시호를 받으며 완전히 복권되었습니다. 영조실록은 그를 종친 중 으뜸가는 충신으로 기리며 순흥의 금성단을 쌓게 했습니다. 화려한 궁궐보다 척박한 유배지에서의 대의를 택했던 금성대군 이후 그의 이름의 역사 위에 피어난 가장 장렬한 꽃이었습니다. 시대를 거스른 의지는 오늘날 우리에게 권력보다 강한 것은 꺾이지 않는 신념임을 묵직한 울림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권력은 그를 역적으로 기록했으나 백성은 그를 신으로 기억했습니다. 죽음으로 충절을 증명하고 전설이 된 왕자 금성대군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